여보, 박전무가, 글쎄 박전무가 날 겁탈하려고 했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펜션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어지럽게 헝클어져 바닥까지 끌려 내려와 있었고 제 안에는 블라우스 단추가 반쯤 뜯겨나간 채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침대 맡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25년 지기 친구이자 제 회사의 전무인 박철민, 그놈이 바지 버클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내 인생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상황이 말입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데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배신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마치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혼란 속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기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아내의 눈. 눈물은 흐르는데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나고 있는 그 기이한 눈빛.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치정극이 아닙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자신의 여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시킨 장장. 10년에 걸친 소름 돋는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 기막힌 악연의 시작점인 7년 전 그날의 술집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6이었습니다. 남들은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 나이에 저는 일밖에 모르는 숙맥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하나 돌리면서 밤낮 없이 기계 기름 냄새만 맡고 살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는 두둑해졌지만 정작 제 곁에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더군요. 퇴근하고 불 꺼진 텅 빈 아파트 현관문을 열 때마다 밀려오는 그 적막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현관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지면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곤 했었죠. 그런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챈 놈이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놈은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중마고우였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다니던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고 나와서 저를 도와준 제게는 그야말로 은인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가을 밤이었을 겁니다. 그놈이 저를 회사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로 불러내더군요. 우동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박철민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돈만 벌면 뭐하냐? 집에 가면 반겨주는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야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내가 너 고독 쌓일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임마. 그놈의 투박한 위로가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던지 저도 모르게 쓴 소주를 털어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을 걷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오빠 많이 기다렸어? 그게 바로 제 아내 최수진이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는데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 참 맑아 보였습니다. 박철민은 그녀를 제게 소개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우야, 인사해라. 내 고향 후배인데
진짜 진국이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도 깊고 무엇보다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여자야. 내가 너한테 아무나 소개해 주겠냐? 너 외로움 타는 거 딱 채워줄 사람이다. 그 여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제 잔에 술을 따르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얌전하던지 제 거친 손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놈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박철민은 적극적으로 다리를 놨습니다. 제가 데이트 코스를 못 짜서 쩔쩔매면 대신 식당 예약까지 해주고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면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한다며 명품 가방 리스트까지 뽑아주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이 정말 친동생, 아니 부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는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놈의 완벽한 각본대로 6개월 만에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에 들어가면서 박철민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야, 고맙다. 평생 이 은혜 안 잊는다. 너 아니었으면 나 평생 혼자 늙어 죽었을 거다. 그놈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은혜냐? 잘 살기나 해라.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 그때 그놈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단 1%라도 눈치챘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도 고생하세요. 여보라고 말해주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제 볼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우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겁니다. 47에 얻은 첫 아이. 쭈글쭈글하고 붉은 핏덩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 작은 손가락이 제 투박한 검지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산부인과 병실에 박철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저보다 더 기뻐하며 아이를 안아보더군요. 아이고 우리 조카. 아주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눈매가 딱 정우 너 닮았다야. 그때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보며 어쩜 그리 능청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놈은 자청해서 민준이의 대부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죠. 야, 너는 진짜 내 인생의 복덩어리다. 민준이한테도 너 같은 삼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생만 한 친구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를 불러 회사 지분의 10%를 박전무 명의로 넘기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회사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받아라. 우리가 남이냐? 회사가 커진 건 다 내 덕분이다. 민준이 삼촌 노릇하려면 품위 유지비도 있어야지. 그놈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그놈이 짓던 미묘한 표정,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서류의 숫자를 쫓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준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셋, 아니 박철민까지
넷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캠핑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남들이 보면 우리가 한 가족인 줄 알 정도로 붙어 다녔죠. 저는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토끼 같은 자식, 그리고 형제 같은 친구.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행복의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박철민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죠. 접대 골프도 업무의 연장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 그놈에게 저는 법인 카드까지 쥐어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 실컷 치고 다녀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희한하게도 그놈이 골프를 치러 나가는 날이면 아내도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시대요. 가서 반찬 좀 해드리고 올게요. 마음 착한 아내가 효도하러 간다는데 말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장모님 모시고 병원도 좀 다녀와라며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친정에 갔고 저는 민준이와 거실에서 뒹굴며 TV를 보고 있었죠. 민준이가 과일을 깎아 먹으며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지더군요. 아빠, 근데 엄마는 왜 철민 삼촌 차만 타면 앞자리에 앉아? 저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삼촌이 태워다 줄 때? 그야 뒷자리는 상석이니까 삼촌 운전기사 취급 안 하려고 예의 차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삼촌이랑 엄마랑 차 타고 마트 갔을 때 말이야. 엄마가 삼촌 손잡고 있었어. 순간 TV 소리가 뚝 끊긴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삼촌 손을 잡았다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우물우물 사과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어? 변속기? 그거 잡고 있는 삼촌 손 위에 엄마가 손 올리고 있었어. 둘이 막 웃으면서 아빠랑 나랑 있을 때처럼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하죠.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에이, 민준이가 잘못 봤겠지. 워낙 친하니까 장난친 거겠지. 박철민이 어떤 놈인데? 수진이가 어떤 여잔데?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더군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에게서 낯선 향기, 아니 아주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짙은 남자 스킨 냄새. 그건 박철민이 10년째 쓰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스킨 향이었습니다. 당신, 친정 다녀온 거 맞아? 어머,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딴 데라도 갔을까봐?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데려 저를 타박하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2박 3일 가족여행을요. 박철민까지 불러서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의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행 장소는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독채로 되어 있어서 우리끼리 놀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아내가 앉았는데 뒷좌석에 탄 박철민이 룸미러로 자꾸 아내와 눈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오늘따라 더 고우시네요? 정우 녀석이 밤새 괴롭힌 거 아닙니까? 하하.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그놈의 농담이 그날따라 귀에 거슬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도 얼굴을 붉히며 전무님도 참 하고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 수줍음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술병이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박철민은 유독 제게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야, 정우야. 오늘 같은 날은 취해야지. 옛날 생각난다. 그치? 마셔, 마셔. 내가 오늘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놈은 비싼 양주를 꺼내와 제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했지만 친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안주를 챙겨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전무님, 그만 좀 주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말은 말리는데 술병을 쥔 손은 제 잔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혀가 꼬였습니다. 나 너무 어지러워서 먼저 들어가서 좀 잘게. 그래. 정우야, 들어가라. 내가 뒤처리 다 하고 갈 테니까 푹 자. 박철민과 아내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방에 눕혀주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던 아내의 손길이 어찌나 차갑던지 술기운에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와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잠들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이라도 탔는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에 순간 잠이 깼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거실의 불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고 아내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는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멈춰 섰다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옆방, 그러니까 박철민이 묵기로 한 방 쪽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술이 확 깨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자 억눌린 신음소리와 낯뜨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그 곰 같은 인간 골아떨어졌어? 응.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 오늘 안에는 못 일어날 거야. 아유,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지? 말도 마. 빨리 끝내고 싶어. 자기랑 이렇게 당당하게 있고 싶단 말이야.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연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냥 불륜 현장 덮치는 걸로 끝이다. 저놈들은 분명 술김에 실수했다며 발뺌할 거다.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팔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관객이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훨씬 더 악랄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쾅! 갑자기 옆방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꺄악! 사람 살려요.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의 이막은 복수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 거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제 뒤로 숨어 서럽게 울음을 토해냈고 박철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술이 웬수지. 내가 어떻게 형수님한테.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 그놈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평소 그 당당하던 박 전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다 들킨 파렴치한의 비굴함만이 남아있었죠. 제 등 뒤에 숨은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전무님이 많이 취하셔서 실수하신 거야. 당신 친구잖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덮고 넘어가자. 경찰 부르고 하면 당신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잖아. 기가 찼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며 저를 위하는 척하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저들은 우발적인 실수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철민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 술이 문제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덮자.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이 찰나의 순간 교환하던 그 안도감 섞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급하게 외근을 나갈 일이 생겨 박철민의 차를 빌려 타게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조수석 바닥구석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더군요. 볼펜 모양의 녹음기였습니다. 평소 그놈이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무엇에 홀린 듯 저는 그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근 녹음된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그 펜션 여행을 떠나던 날 제가 잠시 휴게소 화장실에 갔을 때 차 안에 남겨진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치지직하는 잡음 섞인 소리 뒤로 박철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까 봤어? 한 사장 그 곰 같은 새끼. 내가 네 어깨 감싸니까 눈동자 흔들리는 거. 아주 의심병이 도져서 미치려고 하더라. 이어지는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차갑고 도끼 서린 음성이었죠. 아유, 징그러워 죽겠어. 냄새나는 늙은이 옆에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야. 오빠, 이번 여행에서 확실하게 끝내자. 강간 미수쇼 한번 제대로 해서 약점 잡고 위자료 왕창 뜯어내서 이혼하게 만들어. 나 더는 못 참아.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민준이 핑계대고 재산 반만 떼오면 우리 셋이서 하와이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내 아들 민준이 그 멍청이 밑에서
아빠 소리 하게 하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가 오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데. 멍청한 한 사장 핏줄인 척 연기시키느라 내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쿵. 세상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민준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 저놈의 자식이었다니. 지난 7년, 아니 우리가 친구로 지낸 2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일그러지며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 녹음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차는 잘 썼냐?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박철민이 능글맞게 웃으며 소파에 앉으려던 찰나 저는 말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그 멍청이 밑에서 냄새나는 늙은이. 적나라한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붉은 사과들이 떼구르르 굴러가 제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과가 마치 제 찢겨진 심장 조각들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빌겠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겠지.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악마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더군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독스럽고 경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다 들었으니 잘 됐네. 안 그래도 언제 말하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 당신 솔직히 주제 파악 좀 해. 나 같은 젊은 여자가 당신 같은 늙다리랑 왜 살겠어? 돈? 그래, 돈 보고 살았어. 근데 그 돈도 이제 지겹네. 당신 호라비 냄새, 비위 상해서 더는 못 해먹겠다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덜덜 떨며 박철민을 바라보자 그놈은 한술 더 떠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꺼내 물더군요. 제 집 안방에서 말입니다. 정우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사업 성공한 거, 그거 다 내 덕분이잖아. 내가 밤낮으로 영업 뛰고 거래처 뚫어서 만든 회사야. 내가 한 게 뭐 있냐? 기계나 만질 줄 알았지. 그러니까 회사 지분 절반 내놓고 위자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민준이는 포기해줄게. 뭐? 민준이를 포기해? 내 놈 핏줄이라며. 제가 고함을 지르자 박철민이 비웃듯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핏줄은 나랑 섞였어도 키운 건 너잖아.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데 내가 데려가서 뭐하냐? 돈만 주면 애는 너한테 버려준다고. 어차피 우리한텐 짐덩어리니까. 버린다니요. 제 자식을, 아니 자기 핏줄을 짐덩어리 취급하며 돈과 맞바꾸겠다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졌지만 박철민은 가볍게 피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허, 폭력 쓰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텐데 변호사 사려면 돈 꽤나 들 거야. 잘 생각해라. 우리는 잃을 거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유유히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를 지식여 밟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고통은 저들이 민준이를 거래 물건 취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가 유치원에 가서 민준이를 데리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장난감이 어지러져 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가 마른다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알 하나 넘길 수 없었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관문 도어락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돌아올까 봐요.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민준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내의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버하지 마. 애는 잘 있으니까. 너 어디야? 민준이 당장 데려와.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진정해, 한 사장. 우리도 비즈니스 해야지. 애 보고 싶으면 조건 들어. 비즈니스. 그 여자는 아이를 납치해 놓고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현금 20억. 딱 잘라 말할게. 회사 자금 융통하든 사채를 쓰든 알아서 마련해. 내일까지 20억 준비해서 지정한 계좌로 싸. 그럼 양육권 포기 각서랑 이혼 도장 찍어서 보내줄게. 20억? 미쳤어? 그 큰 돈을 하루 만에 어떻게 구해? 그럼 말든가. 근데 어쩌나? 민준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우는데. 아, 그리고 철민 오빠가 요즘 성격이 좀 예민해서 말이야. 애가 자꾸 울면 손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네.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협박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아이를 때릴 수도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기 핏줄인 아이를 돈 때문에 학대할 수도 있다는 그 악마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할게. 제발 민준이는 때리지 마.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 낮 12시까지야. 1분이라도 늦으면 민준이 손가락 하나 부러질 줄 알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전화기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현금 20억을 하루 만에 융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악마들의 소굴에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금매로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저울의 반대편에 민준이가 있는 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릴 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김 사장, 나 좀 살려주게. 내 평생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제발 1억만. 무릎이라도 꿇라면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긁어모은 돈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서도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약속한 낮 12시가 되기 10분 전 아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 하나가 덩그러니 찍혀 있더군요. 예금주는 낯선 타인의 명예, 대포 통장이 분명했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퀵으로 서류 보낸다.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이 넘어가면 저들은 이 돈으로 희희낙낙하며 살아가겠죠. 제 피 같은 돈이 그들의 유흥비로 쓰인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건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민준이만 있으면 돼. 민준이만 무사하면 다 필요 없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체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자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며 의자 깊숙이 몸이 처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절반을 떼어준 것 같은 상실감과 이제 곧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회사로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건네준 누런 서류 봉투. 저는 봉투를 찢듯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약속한 양육권 포기각서와 협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류 맨 아래 적힌 친권 및 양육권을 한정우에게, 영구히 양도함이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억짜리 종이 쪼가리.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서 아이를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고, 악몽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거래는 언제나 그렇듯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20억이라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와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짧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 앞. 2시까지 와. 인천공항?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차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질주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번쩍거리든 말든 엑셀을 밟는 제 발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2시,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3층 출국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F카운터를 찾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민준아, 한민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F카운터 앞 벤치, 그들이 말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카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분. 조금 늦었지만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매점, 대기의자 밑까지. 혹시 노란색 점퍼 입은 7살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얀 아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 스피커에서 익숙한 항공편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베트남 다낭행 VN 431편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곧 탑승이 마감되오니 다낭.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며칠 전 박철민의 차에서 들었던 녹음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와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건 그저 흘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탐정 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돈을 마련하는 동안 혹시나 해서 의뢰해 두었던 뒷조사였죠. 소장님, 그놈들 혹시 출국 기록 떴습니까? 아, 사장님, 방금 확인됐습니다. 박철민, 최수진 그리고 한민준. 3명 다 30분 전에 출국 수속 마쳤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까지? 안 돼.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20억은 그저 도피 자금이었고 민준이는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저에게 또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살아있는 연금 보험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아이는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저를 비웃기 위한 마지막 기만극이었던 겁니다. 멀어져가는 비행기 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겁에 질린 채 낯선 나라로 끌려가는 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박철민, 최수진. 내 오늘부로 사장 한정우는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냥개다. 저는 그 길로 공항 티켓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여권도 챙기지 못했지만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 그리고 탈환. 그것만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지금 제가 무너지면 우리 민준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공항 경찰대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는 제 꼴은 영락없는 미친 사람이었지만 체면 따위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전처랑 그 내연남이 애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방금 비행기가 떴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꾸하더군요.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아이 엄마가 데려간 거라면서요? 그럼 친권 다툼 문제 같은데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라서 저희가 당장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보세요. 돈 20억을 뜯어가고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요. 서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왜 납치가 아닙니까? 제가 품에서 구겨진 각서를 꺼내 흔들었지만 경찰관은 한숨을 푹 쉬며 종이 쪼가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법률상 부부고 친모가 아이 데리고 여행 간 걸로 처리되면 인터폴 수배도 안 됩니다. 일단 귀가하셔서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법이 그렇답니다. 내 자식을 돈 뜯어내는 볼모로 잡고 해외로 날랐는데 그게 여행이라니요. 대한민국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그 말을 제가 직접 실천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탐정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의 목소리가 그랬을 겁니다. 소장님, 베트남 쪽에 연줄 있으시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놈들이 다낭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숨구멍 하나까지 다 찾아내세요. 소장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평소에 능글맞은 태도는 싹 거두고 비장하게 대답하더군요.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낭 쪽에 심어둔 김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는 베테랑입니다. 지금 바로 현지팀 가동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 놓인 민준이의 작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이 묻은 채 삐뚤게 벗어놓은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저는 밤새도록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공룡 인형,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집안 곳곳에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정작 아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려 삼킬 수가 없었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탐정 소장님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낭 소재지 파악 완료. 현재 미케비치 근처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에 투숙 중입니다. 현장 사진 보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뜬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박철민과 최수진, 그 두 연놈이 리조트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20억,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그 뻔뻔한 낯짝들을 보니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옆으로 넘기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구석, 화려한 파라솔, 그늘도 없는 땡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 우리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나 씻지 못했는지 꼬질꼬질한 얼굴에 입고 있는 옷은 출국할 때 입었던 그 노란 점퍼 그대로였습니다. 베트남의 그 덥고 습한 날씨에 겨울 점퍼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인간들은 랍스터니 스테이크니 온갖 산의 진미를 늘어놓고 먹으면서 정작 아이 손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물을 구할 데가 없었는지 딱딱한 생라면을 오독오독 씹어먹고 있더군요.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 그 맑고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배고픔에 지쳐 퀭하게 들어간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꼬질꼬질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파 하고 부를 것만 같은 그 처량한 모습에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제 자식이라면서요. 핏줄이라면서요. 돈 때문에 데려갔으면 최소한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걔도 자기 새끼는 저렇게 안 키웁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였습니다. 저들은 민준이를 자식이 아니라 그저 쓰고 버릴 물건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내 새끼를 구하지 않으면 아이가 저 악마들 손에서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여권과 지갑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뻘건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창밖의 구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저는 좌석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놈들을 만나면 어떻게 죽여버릴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줄지 말입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며 손님, 식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은 생라면을 씹어 먹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따뜻한 밥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뜨거운 돌덩이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끈적거리는 그 공기가 제 숨통을 더 조여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가자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한국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소장님이 말한 현지 해결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한 사장님이시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실장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낭의 뒷골목을 주름 잡는다는 소문이 헛소문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인사치레도 생략하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놈들 아직 거기 있습니까? 네, 아직 리조트에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묘하다니요? 무슨 일 있습니까? 김 실장이 픽 웃으며 담배를 하나 꺼내 물더군요. 돈이 원수죠. 한국에서 가져온 20억, 그게 화근이 된 모양입니다. 박철민 그 인간 도착하자마자 카지노에 들락거린다 싶더니 벌써 판돈으로 꽤 날린 것 같습니다. 덕분에 두 연놈 사이가 아주 볼만하게 금이 가고 있습니다. 카지노라니. 제 전 재산을 우리 민준이의 몸값을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리조트로 향하는 길, 김 실장이 보여준 태블릿 PC 영상은 가관이었습니다. 리조트 방 안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돈 더 내놔. 내가 딴다니까? 이번 판만 이기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미쳤어? 벌써 5억이나 날렸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안 줘. 절대 못 줘. 고성이 오가고 우당탕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작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으앙.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무서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민준아. 아빠가 간다. 아빠가 가서 저 악마들을 지옥불에 쳐넣어 줄게. 리조트 근처에 잠복한 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김 실장의 정보대로 상황은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그들의 숙소는 더 이상 호화로운 휴양지가 아니라 욕망과 광기가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완전히 도박에 미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카지노로 기어나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처음 며칠은 돈을 좀 따는가 싶더니 도박꾼들의 말로가 다 그렇듯 순식간에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가져온 20억 중 벌써 절반 가까이를 탕진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박철민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잖던 전무에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통장 비밀번호 대라니까. 안 돼? 이 여편네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창문 너머로 박철민이 아니 최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수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오빠, 우리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민준이 데리고 잘 살자며. 근데 도박에 미쳐서 돈을 다 날려? 닥쳐. 내가 날 꼬셨잖아. 늙은이 등쳐먹고 편하게 살자고 내가 먼저 꼬리쳤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서로 남 탓을 하며 물어뜯는 꼴이라니.
참으로 추잡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얻은 사랑의 말로가 고작 폭력과 비난이라니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최수진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민준이를 발로 툭 차며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우, 재수 없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아빠 닮아서 멍청하게 울기만 하고 저리 안 꺼져?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서요. 모성애는 다 어디 가고 아이를 짐짝 취급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그 여자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저 돈에 미친 괴물일 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더 지체하다간 애가 위험하겠습니다. 오늘 밤 박철민이 카지노 갔다가 돌아오는 새벽 시간을 노립시다. 놈이 돈 잃고 술에 취해 들어올 때가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하고 저 더러운 연놈들을 단죄할 시간입니다. 새벽 3시, 다낭의 밤 공기는 여전히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리조트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철썩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저희는 리조트 보안 직원을 미리 매수해 두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더니 두둑한 달러 뭉치를 찔러주자 보안 직원은 만능 마스터키를 건네주며 능글맞게 윙크를 하더군요. 5분입니다. 그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김 실장의 신호에 맞춰 저와 현지 장정 2명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숙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25년 전 박철민과 처음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때부터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민준이를 낳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추억을 내 손으로 끝장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역겨운 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돼지우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철민이 술에 취해 널브러져 코를 골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민준이가 있을 만한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여니 침대도 아닌 바닥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노란 점퍼를 입을 삼아 덮고 있는 그 자그마한 등.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박철민이 깼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침입자를 감지한 놈이 소파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의 부하들이 놈을 덮치려 했지만 놈은 미친 듯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어디라고 들어와. 수진아, 튀어. 경찰 떴어. 놈의 고함 소리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자다 깬 최수진이 튀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챙긴 건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금고, 그 안에 든 현금 가방이었습니다. 오빠 막아. 나 먼저 갈게. 야 이년아. 같이 가야지.
박철민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 최수진을 뒤쫓으려 할 때 제가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딜 가? 이 개자식아. 박철민이 저를 알아보고는 헛웃음을 짓더군요. 아, 한정우? 내가 여기까지 기어왔냐? 끈질긴 새끼. 내 돈은 가져가도 내 아들은 못 가져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주변에 있던 묵직한 도자기 장식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놈이 골프채를 치켜들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잠이 깬 민준이가 울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에 제 시선이 잠깐 흔들린 사이 박철민의 골프채가 제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둔탁한 타격음이 귓가를 때렸고 뜨거운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 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고 머리가 징 울리듯 울렸지만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민준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박철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놈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도, 룸서비스로 과일을 깎아 먹으려 했던 그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민준이를 낚아채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으앙, 아빠 살려줘.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작고 여린 목덜미에 서슬 퍼런 칼날이 겨누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제가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난다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철민아, 제발. 이러지 말자. 애잖아. 내 핏줄이라며. 내가 아빠라며. 어떻게 아비란 놈이 자식 목에 칼을 들이대. 제가 피 묻은 손을 들어보이며 애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공포로 뒤섞여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놈의 눈에는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닥쳐. 핏줄? 그게 뭐. 돈 없으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다 끝이야. 너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봐. 이 새끼랑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알았어? 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칼날이 민준이의 목 피부를 살짝 스쳤고 그 자리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마. 알았어, 안 갈게. 움직이지 않을게. 제발 진정해.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요? 그딴 건 개나 줘버리라지요. 내 새끼 살릴 수만 있다면 놈의 발바닥이라도 하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려다 현관에서 김 실장의 부하들에게 막혀 엉거주춤 서 있던 최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미쳤어? 칼 내려놔. 그러다 진짜 애 다쳐. 그녀는 돈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소리쳤지만 박철민은 낄낄거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치라고 해. 어차피 망한 인생, 길동무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야, 한정우. 너 돈 많지? 지금 당장 10억, 아니 50억 송금해. 폰 꺼내. 놈은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저는 공포를 넘어선 서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김 실장이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놈이 흥분해서 시선이 저에게 고정된 사이 뒤쪽 베란다 창문으로 우회해서 진입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돈 줄게. 50억이 문제냐? 다 줄 테니까 칼부터 내려놔. 민준이 놔주면 바로 송금할게. 폰이 어디 있더라?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며 아주 천천히 놈의 신경을 긁지 않으려 애쓰며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은 빨리 안 찾아? 라며 고함을 질렀고 민준이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아빠 무서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베란다 쪽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박철민이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누굴 속여? 놈이 몸을 획 돌리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 실장의 부하가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치는 것과 동시에 박철민은 이판사판이라는 듯 민준이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놈의 손에 들린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피할 시간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준이 위를 덮치듯 감싸 안으며 제 등을 놈에게 내주었습니다. 퍽! 둔탁한 충격과 함께 등 뒤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칼날이 제 왼쪽 어깨뼈 근처를 파고드는 끔찍한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에서 단내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민준이를 아는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콸콸 쏟아져 내 옷을 적시고 아이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민준이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박철민은 칼이 제 어깨에 박힌 채 빠지지 않자 당황해서 손잡이를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빈틈을 놓칠 김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김 실장이 날아 차기로 박철민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낮아빠지자 대기하던 건장한 사내들이 놈을 덮쳐 바닥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박철민이 발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민준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저는 아이의 젖은 볼을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며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보다는 아이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와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어깨를 지혈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앰뷸런스 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리조트 방 안은 베트남 현지 공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얻어터진 상태였습니다. 놈은 저를 보며 핏발선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정우,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 25년 친구를 감방에 쳐넣어? 내가 인간이야?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끝까지 남 탓뿐인 저 추악한 인성을 보며 저는 25년 세월을 헛살았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수갑을 찬 채 공안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뱀처럼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몰랐어. 철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협박당한 거야.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제 피 묻은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 가방을 챙겨 도망가려던 여자가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꼴이라니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민준이의 귀를 양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변명을 아이에게 듣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여보,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여기 베트남 감옥 무섭대. 제발 합의해줘. 합의? 넌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유괴범이야. 내 입으로 그랬지? 비즈니스라고. 나도 이제 비즈니스대로 처리할 거야. 죗값 톡톡히 치러. 공안들이 최수진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여보. 하는 그녀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지만 제 가슴 속에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못 봐?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 대신 아빠가 2배, 3배로 더 사랑해줄게. 우린 그걸로 충분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까지 개입했고 현지 언론에도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박철민과 최수진은 아동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베트남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놈들은 서로 형량을 줄이겠다고 법정에서 추악한 폭로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먼저 유혹해서 계획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 남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베트남 법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범죄와 외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2사람은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김 실장의 도움으로 특별히 성사된 면회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2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고작 1달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박철민, 머리는 떡지고 눈밑이 퀭한 최수진. 베트남 감옥의 열악한 환경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는 찜통 같은 감방, 들끓는 벌레들, 형편없는 식사. 그곳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지옥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철민이 수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나 좀 꺼내줘. 한국으로 이송 신청 좀 해줘. 여기서 더 있다간 나 죽어. 나 병 걸린 것 같아.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제 어깨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거기서 썩어. 죽어서도 나오지 마.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최수진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그들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돈을 조차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고
저는 그 지옥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져 나왔으니까요. 감옥문을 나서자 다낭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 때 느꼈던 그 숨막히는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정화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옆자리에 앉은 민준이는 피곤했는지 제 팔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덮개를 살짝 올리자 구름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면서도 제 옷소매를 꽉 쥐고 있는 저 작은 손.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그 종이 한 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지켜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키운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시간과 사랑이 핏줄보다 훨씬 더 진하고 단단하다는 것을요. 귀국 후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돈 버는 기계로 살았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민준이 아빠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여기 개구리 있어. 마당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제가 텃밭을 매다 말고 허리를 펴니다. 그래, 그래. 아빠가 간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안아주면 금세 안정을 찾곤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박철민과 최수진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서로 싸우다가 독방에 갇혔다느니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 그들은 그저 먼 나라의 가십거리일 뿐 제 인생에 티끌만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마당 평상에 앉아 민준이와 수박을 나눠 먹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나 화려한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수박 국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이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작은 우주. 이것이야말로 신이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이자 핏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십시오.